휴대폰과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안녕하십니까. 언론이 못다 한 얘기, 전직 언론인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오태규 좋은 기사 연구 모임 대표님, 그리고 송명훈 전 MBC 시사 매거진 2580 전직 언론인이 아니라 네. 현직 언론인입니다. 영원한 기자를 한 번 기자는 영원한 기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저기 기사 쓰고 있으면 다 기자지. 전직 현직은 그 회사에 속해 있느냐 아닌가 그걸 따지는 것 같은데 그 회사 관계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뉴미디어 시대인데요. 네. 두 분은 이제 칼럼을 열심히들 쓰고 계시니까 뭐 SNS에 뭐 어디 가서 그러면, 뭐저 게시판에 의견 쓰는 것도 다 미디어 활동인데요, 이제. 그게 다 알았습니다. 기자예요. 누구나 기자 될 수 있고. 그럼 그냥 베테랑 그럼 베테랑 언론인으로 하겠습니다. 야, 조금 오래 한. 예, 조금 오래한 약간 나이든 기자. 뭐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한. 뭐 이 정도. 은퇴하지 않고 다시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 언론인들. 은퇴하지 않은 기자, 영원히 은퇴하지 않은. 은퇴하고 싶어요. 우리 야. 저 현역에 계신 분들이 좀 잘해서. 네? 자, 이제 우리 현역이라니까요.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지금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요새 총선 관련 보도를 보면 좀 기가 막히죠. 지금 민주당 공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민주당 공천 파동, 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가 하면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조용한 게 감동을 주고 있다. 자, 공천을 승복한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두 당에 대한 보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일종의 공천 프레임, 보도 편파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좀 전에 국힘 거 다시 한번 국민의힘 한번 볼까요?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저 여러 그러니까 이제 제목만 그 뽑아왔는데 이 제목을 보면은 그 우리 흔히 이제 드라이하잖아요. 네. 팩트만, 예?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어떤 뭐 저기도 갈등이 있겠죠. 잡음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전해주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그리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놨습니다. 이를테면 뭐 어떤 언론이 저렇게 보도를 합니까? 조용하게 감동이고 거의 모든 언론. 그러니까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아니 이게 좀 일부는 제가 오늘 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정우택 얼마 전에 형 봉투 바로 돌려줬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박덕흠 의원은 그 전에 왜 그 저기 가족 기업들 국회 국토위 그 상임위 소속이었는데 자기 가족 기업들에게 수주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이 발주하는 거 네. 수주하고 했다고 해갖고 이해 충돌이다 해서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온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저거는 드라이하게 그 팩트만 전한 게 아니라 언론이 저런 걸 짚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옳은 공천인지 그걸 짚어줘야 되는데 국힘의 경우 같으면은 아예 그냥 누가 공천 냈다, 누가 공천 받았다. 예? 그리고 저 한동훈 위원장 입통해갖고 조용한 게 뭐 감동이 있다든지 뭐 승복한들이 헌신이 있다든지 우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바꿔볼까요? 민주당은? 예, 바꿔보세요. 민주당에 대한 보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민주당하고 화면을 갑자기 보시면은 비명 학살, 친명 용어 행제. 달라집니다. 네. 또 친명만 단수 공천. 자객, 학살, 뭐 횡재, 충돌 다 그 부정적이잖아요. 뭐 밀실. 그런데 이런 게 다 프레임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원이 전체적으로 80명 60, 가까이 네. 많으니까 사실은 좀 잡음이 날 그러니까 현역 교체를 하면 잡음이 더 날 소지가 더 많은 거잖아요. 국힘보다. 그런 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국힘의원들은 이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번에도 왜 우리 그 송 부장이 한번 저기 자료를 한번 띄워준 적이 있지만 일단 우리 그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현역들을 대거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잖아요. 한 그렇죠. 20% 네. 이상이. 그거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 화면이 그죠? 있었죠. 네. 네, 현역 그런데 교체. 실질적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뭐 통합을 해친다든가 뭐 그 잡음을 일으킨다든가 뭐 분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객관적인 잣대가 그때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개혁 공천에 대한 저런 거에 그 맞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바꾸면은 거기 잡음이 날 수밖에 없죠. 그 잡음을 최대한도로 그냥 볼륨을 높여갖고 틀어주는 그런 보도를 하는 거죠. 저게 이제 작년 10월 중에 조사한 거긴 하지만 지금 새 인물로 교체가 좋다가 60% 가까이 되고요. 저게 이제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총선 때마다 그 아주 그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선거를 어느 정도 시점을 앞둘 때는 이번 총선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뭘 했으면 좋겠다. 뭐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뭐 이렇게 세대 교체를 원한다. 뭐 혁신을 바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늘 저렇게 나와요. 응? 그런데 저래서 그럼 그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좀 세대 교체라든지 어떤 정치 혁신, 정치가 달라지길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체하는 그런 혁신 작업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잡음이 아니 그 잡음이죠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마찰이 일어나죠. 없으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저기 그 공급자 위주의 기사를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소비자 위주의 그 기사를 쓰는 게 맞느냐, 이런 건데 결국 그 소비자들은 60%가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소비자들한테 물어봐야 할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 공천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취재해갖고 보도하면 저런 기사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공천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 배제된 사람들 목소리만 듣고 거기에 막 한이 맺힌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것만 전하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저 비명 행사가 아니면 친명은 우대하고 횡재하고 뭐 저 비명 반명은 학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갖고 또 제목으로 써요. 그래서 제목도 언론에서는 저런 어떤 한쪽의 어떤 아주 그 자극적인 용어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원칙상.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줬지만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거를 그 따옴표로 쓰잖아요. 네.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상당히 언론 학자들은 따옴표 저널리즘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게 감동을 주고 있다. 뭐 그렇잖아요. 조용한 게 감동, 공천승부하고 헌신일수 가능. 저런 것들은 그냥 기사 속에서 그냥 그 녹여서 쓰면 되는 거지. 저걸 갖다 제목으로 쓰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론 윤리에도 있거든요. 언론 윤리가 뭐냐면 확인된 사실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 윤리 강령입니다. 조선일보 건데요. 이거 뭐 공통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이제 선거 때 왜 이게 꼭 필요하냐면 일방적으로 남을 음해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상대편을. 그런데 그거를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전달해주면 언론이 검증이 아니라 그 어떤 마타도어, 흑색선전 그걸 더 퍼뜨리는 확성격화라는 거고 선거판을 흐리는 거거든요. 그 제가 지금 경험인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비슷할 때인데 이를테면 어느 정당의 어떤 그 대표나 대변인이 상대편을 이를테면 그 험담, 이를테면 악담, 뭐 비판, 그렇죠. 비난, 험담하는 거 살도 안 되고 그걸 기사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기사로 써라. 그래서 MBC 시절에 네 기사를 써라.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음.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주장이 그런 거고 예. 그 주장이 옳은지 사실인지를 확인해보고 사실은 그때 기사를 써야죠 했더니 야, 그 사람이 뭐뭐뭐라고 말한 건 사실이지. 그건 사실이죠. 그럼 팩트잖아. 그러니까 팩트를 써 뭐뭐라고 말했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한 바- 거는 예. 팩트지만 그 말의 내용이 트루스, 진실한지는 별개 문제라고요. 그렇죠. 말의 내용을 확인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되면 그때 기사를 쓰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말하면은 언제든지 말한 것들이 객관적이라는 사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김만배 누굽니까 저희 신학님 씨 그 사건 때도 녹취록 사건 때도 결국 그 한나라 대표가 나와서 이거는 뭐 저기 그 대역죄라는 등 뭐 살인죄에 해당하는 이런 말을 막 그 판사 출신임에도 막 하잖아요. 왜 그렇게 써요? 그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써야지 기자들이 그대로 그 따옴표를 해서 전할 것이다. 이렇게 벌써 그 머리 위에 있다고요. 기자들 머리 위에 있어서 그 이용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그게 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남의 말을 전해주는 그 자체 그것이 객관적인 어떤 저널리즘이라는 그 저기에 빠지지 말고 좀 더 한 반 더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예. 그걸 확인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제가, 않은 보도들이 예.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외신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지금은. 수치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너무 갑자기 늘어났어. 보도 잠깐 중지.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확인해보고 이게 수치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정부 자료조차도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도 그게 맞습니다. 언론 그런 일에서는 식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그 보도 자료조차도 검증하고 그럼요. 우리가 이제 그만한 그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여건상 그냥 뭐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확인하지만 사실은 원리는 그 원칙은 보도 자료조차도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그냥 막 함부로 베끼지 말라고 돼 있다고. 자, 그리고 지금 예. 제목 뭐냐면 제목은 그 제목의 그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기사를 선정적으로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극적으로 쓰지 말라. 자극적인 표현, 선정적인 표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제목에 그렇게 쓰면 클릭수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장사가 되니까 다 자극적으로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정치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자극적으로 해주면 기자들이 더 기사를 더 잘 써주는구나. 그렇죠. 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말하니까 기사를 받아주고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말하고 나는 너보다 더 자극적으로 말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특히 그 공천을 놓고서 이제 그 모든 그 우리 한국의 미디어들이 전하는 걸 보면요. 제도권에 있는 미디어들이 전하는 걸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한없이 비판적이고 그 예를 들어서 국힘에 대해서는 한없이 애정을 갖고 쓰는 어떤 그 구도잖아요. 네. 그것이 결국 보면은 한국 언론 지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거는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이라는 데도 그 뭐라 그럴까 거기 편승하고 있죠. 보수 언론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불안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그 공천 과정에서 진짜 이게 친명 학살인지 친명 그 횡재고 비명 학살인지를 제대로 그 검증해서 쓴 데는 민들레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민들레는 어떻게 보도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탈락한 사람들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막 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뭐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당화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막 다 쫓아내는 거다. 자기랑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당 그 공천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당직자라든가 이쪽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상대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갖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친명인데도 탈락한 사람들을 쭉 그 뽑아갖고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국힘 같은 반명인데도 경우도 충분히 그 공천된 사람들 쓰고 그런 어떤 기사를 써야 되는데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것들 다 쳐낸다고요. 아예 취재할 생각도 안 해. 그러면은 그러면은 국힘에서는 지금 공천 결과에 불복해서 분신 그렇죠. 사람도 그럼 있었지 구속영장까지 않습니까? 쳤다면 보도가 이게 됩니까, 이게? 김영주 의원이
공천 못 받으니까 예를 들면 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 넘어갔는데 이분이 평소에 이게 노동계 그러면 노동자들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노동계 대표로 간 거. 노동운동 했던 사람 아니야. 네. 노동부 장관도 하고. 그 다른 정당이 자기 정체성이 맞는 것도 막 이게 차치하고 일단 자 한번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김영주 의원이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그 떠나서 그 국민의힘으로 갔어요. 보수 정당으로 왔습니다. 이것도 비명 행사예요? 이거 잘못된 잘못된 겁니까? 김영주 의원은 비명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리고 저도 아는 친구들 좀 있는데, 예? 아니 요번에 이거 뭐 권향엽? 권향엽 씨. 이 여성 저는 요번에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뭐 저희가 좀그 찾아보니까 30년 그 민주당 당뇨 그렇죠. 당직자라고 하더라고요.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저기 당직 생활했다는 그럼 거죠. 이런 사람은 저 기사에는 자꾸 뭐 그 이재명 대표 부인 뭐그 기사에 그게 아니라 30년 민주당이면은 직업 정치인이에요. 직업 정치인 뭐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국회의장실에서도 이런 전체를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단지 그거 하나만 저번 대선 때 그런 보직을 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김건희 씨 수행 의원들은 없었냐고. 그 의원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 때문에 받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취재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정치 기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데이비드 브로더라고 있잖아요. 네. 그 워싱턴 포스트에 이 사람 뭐 2011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백악관 출입기자. 백악관 출입기자 아니죠. 정치부 기자인데 이 사람의 취재 방식은 뭐냐면 그냥 간단히 유권자들한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서 200명의 그 사람들의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듣고 기사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정치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만 얘기 듣고 유권자들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단지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얘기를 갖고서 짜집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걸 보면서 저도 옛날에 뭐 그랬을 거예요. 그 취재 어떤 관행에 그렇게 됐지만 이게 검찰이 하는 표적 수사, 표적 수사 기획 수사랑 우리 언론이 지금 쓰고 있는 어떤 기사랑 뭐가 다르지?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딱 먼저 목표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사실들을 꽤 맞추는 지금 하는 거죠. 의도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좀 전에 권향엽이라는 그 사람에게는 이를테면 100가지의 팩트가 있습니다. 100가지. 이 사람을 구성하는 100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빼고 내 입맛에 맞는 거, 내 의도에 맞는 걸 싹 빼서 그거만을 침소봉대로 부풀려서 말이죠. 그래서 무슨 뭐 방탄을 위한 뭐를 이렇게 하면 속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책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기자 후배님들께서 기사 쓸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기사를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시민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어느 정당, 어느 정파, 어느 누구를 위해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재표결이 이제 부결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거 현역 컷오프들이 됐습니다. 지금 건생구팽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런 보도들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것도 보면은 경향신문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향에서 경향 기사인데요. 나머지 신문들은 아예 그냥 누가 아주 담담하게 이제 현역이 누가 탈락됐다는 걸 쓰지. 저게 지금 사실상 국힘 공천이 상당히 조용하게 한 거는 현역들은 전혀 손을 안 댔잖아요. 왜냐면 현역들이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반란표를 찬성표를 던질까봐 안고 있다가 이제 딱 재표결이 끝나니까 부결되니까 이제 현역들 거죠. 다시 이제 8명을 더 추가로 쳤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 앵커가 신동욱, 박정은 두 앵커가 국힘에서
말뚝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송파 갑하고 서초 의뢰 그대로 그 단수 공천이 됐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언론들이 이거 이제는 언론하고 정권하고 거의 일심동체가 됐네. 하나의 어떤 합체 정권이네. 한 몸이 돼가는 거죠, 점점. 더군다나 조선일보 계열의 TV조선 앵커 2명이 그것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예를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도 사실 너무 거기 당연한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집어넣는다고 다른 데 돌린 거 아니에요? 네, 송파인가요, 거기가? 아니 강남이죠. 강남. 강남은 그냥 저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깃발만 꽂으면 그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서초 올해 박성중 의원이 이제 잘 지역구 내주고 저번에 그 박성재 전 MBC 사장이 나와서 언론 오적이라고 예, 언론 오적의 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지금 언론을 갖다 틀어 잡는데 윤석열 정권이 틀어 잡는데 아주 그냥 앞장을 서서 마구 망나니 짓을 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서초울에 공천 한 번 더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 결국은 건생구팽이 당했잖아요. 네, 이제 그죠. 험지로 가는 바람에 이제 국회 입성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부천 의뢰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사실 너 가서 거기서 이게 이런 게 비윤 행사죠. 그렇죠. 비윤 행사죠. 이런 게 비윤 행사 공세웠잖아요. 이런 걸 왜 보도를 안 합니까? 비윤 행사가 아니라 친윤 행사네. 친윤 행사. 친윤으로 살았는데 그러네요. 친윤 행사. 친윤인데도 더 찐윤한테. 친윤 행사, 찐윤 횡재. 네, 그러네. 그거 좋네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아이고. 결과도 굉장히 이제 민주 진영에 좀 불리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2월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제 자포자기하고 투표장에 나오지 말라고 이게 이제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 저게 언제 지금 조사를 한 건가요? 저게? 저게 지금 어디 여론조사 꽃에서 한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3월에 그러니까 최근에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전 다른 화면 있죠. 국힘이 앞서는 걸로. 이것도 여론조사 꽃인가요? 하여간 이 얘기는 저거죠. MBC MBC 저기 패널 조사.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리 독자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론조사 저번에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박시영 TV 박시영 대표랑 한번 하고 그것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민들레 최근 유시민 작가가 엄청나게 긴 칼럼을 썼어요. 그걸 보면 여론조사 민들레 기고를 한번 얘기한 거죠.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쫙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준점을 삼아야 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하고 그다음에 MBC 패널 조사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꽃은 돈을 가장 많이 써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샘플이 굉장히 많죠. 샘플이 많죠. 네. 요번에 서울시 조사하는데 2억 원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다른 ARS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쓴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싸게 해서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주말이라든가 다 하니까 이렇게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저번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꼴이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그런데 일반 미디어들이 하나도 안 써. 왜냐면 여론조사 꼴에 지금 김어준 씨가 한다고 김어준 씨는 친민주당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친민주당, 반민주당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과학적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표집이 제대로 됐는지 왜곡이 없는지 보면서 하는데 안 써 하여간. 그다음에 MBC 패널 조사도 거의 안 써.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한동훈 효과 해갖고 국힘에 유리한 거는 막 써요. 그런데 이것들이 보수 언론만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보 언론도 그래. 지금 여론조사들이 표본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한 1,000명 저런 정도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왜 기사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국민의힘하고 한번 기사 제목 모아놓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한쪽은 우호적인, 긍정적인 이런 메시지를 계속 뿌린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민주당 거 볼까요?
한쪽에는 저렇게 아주 부정적이고 뭐 좀 거부감 들게 하는 이런 제목의 메시지를 계속 던진 다음 살포한 다음에 여론조사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론조사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론조사를 보고 뭐냐면 거 봐라. 그렇지. 거 봐라.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군중 심리처럼 그걸 서로 악순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쨌든 간에 위기론을 조장해서 그런데 투표장에 못 나오도록 만드는 게. 근데 저게 지금 이제 공천 단계라서 그렇고 요거 집어넣은 우리 MBC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 MBC가 또 퇴직했으니까 우리 MBC는 아니고 MBC 패널 조사 있지 않습니까? 저 조사는 뭐냐면 그 계속 하는 거야. 표본이 똑같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그렇죠. 사람이 어떤 저 천 몇백 명의 저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면서 구도가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는지. 생각이 바뀌는지. 그렇다면 내 생각이 바뀌는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생각은 쉽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어 하나도 더 쉽게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그대로야. 30대 40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까 우리 언론도 그랬는데 우리 유권자 우리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내 판단으로 하면 됩니다. 내 판단으로. 내 판단으로 하면 되고요. 다시 우리도 한번 반성해 보자. 아까 뭐라 했지? 건생구팽. 건생구팽. 자, 경향신문인가요? 건생구팽이라는 것도 쓰지 말고 비명 횡산이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편견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차라리 아까 국민의힘 보도 쓰듯이 드라이하게, 예? 무미건조하게 사실만 전해주세요. 자, 그 정도로 아니, 하고 제가 유권자들이 판단할 테니까. 하나만 읽어줄게요. 그 유시민 작가가 이제 칼럼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진보계열 신문들까지 여론조사에 휘둘리는 현실을 보면 앞날이 암담하다. 그 신문의 기자 비평가들한테 말하고 싶다. 자신의 주장에 분명한 실증적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점검하시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훈계하는 문장을 쓰는 시간에 데이터를 연구하시오. 여론조사 데이터의 꽁무니를 따라다니지 말고 진보의 프레임과 자신의 언어로 데이터를 분석하시오. 그대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정조임금이요 조선처럼 혁신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겁이 납니다. 이게 딱 공부를 안 하고 쓰는 거예요. 저 조상이 이제 여기 유시민 덧붙여서, 작가의 덧붙여서 한번 칼럼이에요. 얘기하고 싶은데 예전에 저 이제 87년 그때 기자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선배들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청자 그러니까 독자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그랬어요. 계모하려 들지 마라. 예? 그때는 이제 어떤 시대적인 게 있었습니다. 시대가 군사 정권이었고 독재이기 때문에 자꾸 정권을 미워하는 기사를 썼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좀 왜곡 아닙니까? 그렇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심플하게, 드라이하게, 예?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무미건조하게 사실만 전달해라. 그 시청자들, 독자들을 가르치려 들지도 말고 계몽하려고 들지도 말아라. 우리 시민들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만 전해줘라. 근데 갈수록 옛날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사실을 확인해서 전달해라. 세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거를 프레임을 씌워서 아니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선거 관련해서 최근에 또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마디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뭐냐면 지금까지 17차례 3월 5일까지 17차례 민생 토론회 했거든요. 민생 토론회를 매주 하는 거죠, 그게. 지방을 뭐 다니면서. 매주인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은 소위 말해서 뭡니까 신년 맞아서 각 부처 업무 보고 받잖아요. 네. 근데 업무 보고를 안 하고 업무 보고를 없애버리고 지금 자기가 민생 토론회를 한다는 거, 민생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생 토론회가 아니라 민생 토론회를 가장한 선거운동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모두 발언이 다 지금 중계가 되고 있죠. 뭐 다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전에 박정희 시대에는 고무신 돌리기 선거, 막걸리 퍼미기 선거를 했잖아요. 네. 고무신 막걸리 선거를 했잖아요. 저는 이거 신종 막걸리 고무신 선거라고 봐요. 그거보다 더 나쁘다고, 더 아주 사악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물건이라도 받았잖아요. 고무신도 받아갖고 신고, 막걸리도 먹고, 해롱해롱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공수표. 어? 예산 다 지금 할 수도 없는 예산들을 막 준다고 막 그냥 날리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제도된 미디어라면 이거 비판해야 됩니다. 이 공중파 예전 같은 어떻습니까? 예전 저기 문제 뭐 그때 너무- 우리 어렸으니까 뭐 막걸리 고무신 뭐 말만 들으면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때 뭐 간간히 어릴 때 들었던 뉴스 같은 거 저막 요걸 좀 다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냥 우리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이랬지. 그린벨트 풀어줄게. 채권직 풀어줄게. 뭐 해줄게. 장학금 이런 줄게. 식으로, 장학금 줄게. 뭐 줄게 다 해줄게. 네. 그 이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갑자기 나한테 뭘 다 해줄 것처럼 말이죠. 그냥 해주는 것도 저 말이야. 그냥 고무신 이 정도 아니라 백지수표 있지 않습니까? 네. 다 해줄게. 예? 근데 그 백지수표가 공수표 아니에요. 아니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부자 감사에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걸 언론이 비판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들 뭐하고 기자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비판해야지. 기자들 뭐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기 노무현 대통령은 저기 우리 당이 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그거 갖고서 탄핵됐잖아요. 탄핵까지 됐죠. 탄핵 발의됐죠. 네. 그게 탄핵 발의된 게 뭐냐면 노무현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아주 통과됐어요. 어렵게 한 얘기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음. 솔직한 심정이 그렇다고 해둘러 얘기했는데 그거 집어갖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노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시장 가서 뭐 하고 그 저기 거의 퍼달라고만 안 하지 사실상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자, 정도. 3.1절 그 기념식이 또 이거 화제가 됐었는데 그 뒤에 저기 백드롭인가요? 그거 한번 화면 올려주시겠어요? 자위대가라고 써진 글이 저게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행안부는 또 이제 3.1절 카드 뉴스에서 하얼빈? 하얼빈 하얼빈? 엄청난 하얼빈이 오보를 냈다가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있지 않나요? 하얼빈. 저기 지금 나와 있네요. 하얼빈이 3.1 운동 자, 시작을 저희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구멍가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까 자위대 다시 볼까요? 나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을 텐데. 저게 지금 근데 일본 미디어에도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지금. 맞죠. 그죠? 예. 적어도 라인 있지. 구멍가게 운영을 해도 나라를 경영하는데 진중하게 봐야죠. 그렇죠. 네? 진중하게 따져봐야죠. 더군다나 자기가 저기 친일적이고 종일적이고 그럼요. 안 그래도 국민들이 이 정권을 우리 정권을 대통령인 나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각별에 유의하라. 에? 그런 오해 사지 않도록. 오해한 밑에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정말 신중하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입틀막 할 게 아니라 저 국민을 정말 어렵게 모셔라 이래야 되는 건데. 아니 저기 삼행시잖아요. 딱 그 삼행시. 자위대로 삼행시를 운 하나 쓰고 띄워줄게 한번 해보죠. 자, 자유를 향한 유, 의, 다시 보세요. 의, 지나갔어. 위대한 위대한 조국의. 아니, 위대한 다시 한번 여- 다시 자위대 삼행시. 자, 자유를 향한 의, 위대한 여정. 대. 대한민국 만세. 저기요. 그래서 자위대가 되겠습니다. 저기 삼행시처럼 돼서 이제 저기 막 그 인터넷 같은 데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이니치 신문에 저기 기사가 났더라니까요. 마이니치 신문 있나요? 이게 났네. 이게 인용의 한국. 그러니까 이 제목 이제 뭐 제가 저기 그 일본만 좀 아니까 이거 저기 해석을 하자면 한국 대통령 연설 뒤에 예. 자위대 자위대? 독립운동 기념식전에서 무리 등 뒤에 자위대 써놨다 이거죠. 등 등 뒤에. 배경에 음. 예, 자위대라고 해서 독립운동 기념식전에서 이렇게 무리를 빚고 있다는 게 이제 일본 마이니치 신문까지 썼는데 이제 물론 뭐 저게 까십성. 까십성으로 네. 썼는데 예, 저 정도로 그 이제 그 무리를 빚고 있다라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빚고 가십으로 쓰든 뭘 빚었어요. 쓰든 일본에 네, 있는 그럼. 일본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 자, 지금 저거 말고도 지금 그 진중해야죠. 미국 일본 간에 이제 반도체 합병 관련해 가지고 또 저것도- 기사가 난 게 있어요. 한번 띄워봐 보시겠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저게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어디냐면 아사히 신문에 나왔어요. 아사히 저기 네. 한겨레 기사 나온 거 있죠. 미일 한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 가운데. 예. 윤 정부도 SK에 요청. 이제 아사히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바로 근데 탄핵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닙니까? 우연히 돌발적으로 저만인 게 아니라 딴 기사 보세요. 제가 그러면 TJ 동맹이요, 팀 아메리카에 왜냐면 C4 네?
그 한국, 대만, 미국, 일본인데 거기서 일본과 대만이 지금 저기 반도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마모토에 지금 짓고 있죠. 팀 아메리카는 뭐냐면 TSMC. 인텔 중심으로 미국 합치고 있는 거고 한국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년의 상황이 뭐가 심상치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 저런 아사히 신문 저런 거 나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 먹고 사는 가장 큰 게 그 반도체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무슨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데 대한민국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업 방해하고 있어요. 예? 미국, 일본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SK도 거기 투자가 돼 있어요. 그 그렇죠. 회사에.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그 회사를 이제 SK의 동의를 받아갖고 더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걸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SK도 물론 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쟤네들이 규모가 커지면 그 반도체 시스템 저쪽은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놈이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SK보다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의 경쟁자가 되는 거죠. 경쟁자가 아니라 SK보다 훨씬 더 아니, 삼성보다는 더 경쟁이 커진다는 거 높아지는- 아니에요 지금. 삼성과 비슷한 규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SK가 저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SK한테 못 버티게 자꾸 윤 정부가 저 미국하고 일본 정부의 그 압력을 받아갖고 SK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 반도체가 어떤 전략, 그 국가 경제 안보 그러니까 전략 상품화 되니까 전략 산업이죠. 전략 산업이 됐으니까 지금 미국도 뭐냐면 80%를 지금 아시아에 생산하는데 안 되겠다 이거 불안하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50%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삼성한테도 미국 와서 막 공장 접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사실 그 문제가 뭐냐면 저런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 그 정부에서 명쾌하게 해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저거 왜냐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죠. 대통령실은 어떤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부인한 거죠, 부인. 부인하더라도 저기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건 아사히 신문에 만약에 항의를 해야죠. 기사 잘못됐다. 항의를 할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정정보도 하라고 그래야지. 사실이 아니죠. 압수수색을 해야죠. 아니, 압수수색은 다른 나라니까 이제 힘들지. 여기 지국해야 되나 지국? 아니 다른 나라 가서 윤석열 압수수색을 하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지금 전국 다니면서 그 수표 뭐 뿌리고 다닐 때가 아니고요. 선거 뭐 할 때가 아니고. 일본 아사히 같은 저런 데 거 지켜야죠.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라면 왜 안 합니까 도대체? 또 그 기가 막힌 거 또 몇 가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것도 있지만 그거 저기 MBC 그 날씨 일본 일본하고 또 뭐 있습니까? 김건희 씨 안 썼다고 SBS 뭐 행정지도 김건희 특검법인데 김건희 여사님 특검 여사님 특검법이라고 안 했다고. 아니, 그럴 때 여사님은요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고요. 여사님 쓸 때는 김건희 여사님 핸드백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일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은 이제 선거운동이래. 미세먼지가 이제 1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저렇게 파랗게 청명하다 이건데 지금 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인가요? 저게 이제 1번 요거 한번 민주당을 위원장이 MBC 일기보에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봐 주십시오. 미세먼지 핑계로 1 넣었다고 하던데요.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찾으면 더 쓰기도 그렇다. 아니 저 친구 참 저기 이게 뭐야 언제 미세먼지 그 수치가 1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한 거고요. 언제 개그만 됐어? 네, 날씨가 말고 파란색 써요. 아니 나 이분들 진짜 걱정되는 게 말이죠. 그리고 2를 쓴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 화면 없나요? 2번 좋다 해갖고 저 미세먼지 2에다가 파란색 쓸 수, 빨간색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특수 검사할 때는 저 한동훈 우리 저 혹시 이분에게 수사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수사를 말이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기자들도 기사는 팩트, 증거,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쓰잖아요. 저게 검사들이 수사를 하려면 증거를 해야 됩니다. 증거. 저기요. 일방적으로 특수검사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기사들이 받았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 자기가 무슨 뭐 말만 하면은 다 기사
그 대서특필되는 어떤 그런 그 생활을 한 사람들의 어떤 작태인데 저는 저기 그 무학대사님이 아주 훌륭한 말을 했잖아요. 응? 저 누구 눈에는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사람 눈에는 사람만 보이고 말이죠. 서양 속담이 점잖게 망치 들고 있으면 다 못으로 보인다고. 뉴스 외전 2 여기다 2를 쓴 적이 있습니다. MBC지만. 아,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참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아유 참 개그도 참 요즘은 정치 개그맨이 그 또 한 사람 나왔구나. 이렇게 자, 최근에 그 또 이제 수사 증거로 기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하면 죄를 창조해내는 거죠. 내가 네 죄 만들어 줄게. 죄를 만들어 주고 기소하고 벌 받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저게 MBC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MBC하고 그 선거 운동하고 이걸 엮어보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KBS 저렇게 나왔으면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특수부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는지가 딱 보이잖아요. 아주 관련 없는 거를 갖다 몇 개 이렇게 딱 조합갖고 하나 딱 엮어갖고 딱 하는 거야. 사건을 만드는 거야. 야, 나 보고서 참. 자, 너무 그 정도로 하고요. 한심해서. 지금 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그 불명예 낙마한 거잖아요. 사실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어디로 갔습니까? 호주 대사로 갔단 말이에요. 호주 대사로.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난 게 저기 외교부 홈페이지 보면 딱 나오죠. 3월 네. 2일자든가 호주 4일인가? 뭐 3월 4일인가 하여간 그 났는데 근데 이제 이종섭 장관으로 교체된 그 전 호주 대사가 간지 얼마나 되신 분입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2022년 12월 달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1년 3개월 만에 전격 그러니까 교체가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거죠. 그죠? 1년 3개월에 오는 거는 보통 이제 저기 그 공관장이 3년 정도 있잖아요. 3년 정도. 근데 그렇게 중간 정도 있면 아주 특별하게 여기서 차관이 된다거나 뭐 장관이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저기 무슨 비리가 있어 갖고 그 소환하던가 이런 거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이종섭 씨를 보내기 위해서 그 밀어낸 거죠. 너 자리 좀 비켜나와. 생리를 뽑아온 네, 거잖아요. 그렇죠. 생리를 뽑아온 건데 저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상병 그 수사를 방해하고 또 진실 은폐하는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어서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이요. 수상이 대상이 피의자예요, 됐었는데 피의자. 핵심 피의자잖아요, 사실. 그 핵심 피의자를 대사를 허주로 도피시키는 거죠. 도피시킨 격이 된 거죠, 그죠? 도피시키는 격이죠. 예. 그다음에 이게 핵심 피의자면 사실상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호주 입장에서 보면 자, 그 대리 대사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한국과 네. 뭐 일을 하려 그러면 안정되게 최소한 오면 3년 있으면 그래 안정되게 할 텐데 갑자기 막 사람을 뭐 바꿔버리고 그러네. 아, 그 아그레망을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니, 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저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 대사로 가려면은 뭐 아주 그 저기 그 특수한 경우는 뭐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데 저런 어떤 나라는 뭐 특수한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저런 어떤 아그레망 절차 네. 그 얘를 보내고 거쳤을까요? 그쪽에서 핵심 피의자인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기 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도망갈 준비를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그레망 절차가 시간이 꽤 걸리기 시간 때문에 걸리잖아요. 그럼 무시하고 한 것 같은데요. 무시하고 하기가 좀 물르죠. 그럼 호주한테 뭐 가진 뭐 여러 가지 그 뭐 요즘에 독일 국빈 방문도 나올 전에가 또 연기 뭐 사실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드리던 말씀인데 호주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우리를 상당히 무시하는구나. 거기다가 그 어떤 그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건 제가 볼 때는 사실 저것도 그 우리 그 기자들이 비판해야죠, 저것도. 저기 그 엄청나게 비판해야죠. 비판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 최상병 사건에 걸린 아주 핵심적인 어떤 피의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대사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대사로 보내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 공수처도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공수처에서 지금 출범지 시켜야지. 이종석 전 국방장관의 그 이제 핵심 피의자인데 또 핵심 참모이던 사람들이 있어요. 군사보좌관, 박진희 소장, 또 공천주.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 사람들이 다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종섭 전 국방도 압수수색이 시간 문제다. 이종섭이야. 이종섭. 이종섭. 예. 섭. 그러니까 비읍. 예, 이종섭이죠. 그 하여튼 압수수색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갑자기 호주 대사로 예. 발령낸 거는 최상병 사건의 본질을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게 징병자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라고 내 귀한 아들, 여기 아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하나 있고 뭐 이러는데 나라를 지키라고 아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 난 것 같은데 국가가 그 지켜줘야죠. 예? 그래야 안심하고 저 군대도 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자기들 살겠다고 그 젊은 병사가 예? 그런 희생됐는데 이거는 그 팽개치고 말이야 자기들 살 뿐이나 하고 이러면 누가 그 아들을 그 군대 보내겠습니까? 저 카투사 미군 부대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야전 훈련을 나갔는데 그 미군은 훈련 나갔는데 훈련 나가면 장교 사병 같이 밥을 먹잖아요. 따로 뭐 식당에 있는 게 아니니까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대 행정병 중대장 같이 있었는데 가 보니까 밥 때가 되면요 중대장이 맨 뒤에 먹어요. 항상 뒤에 먹더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우리하고 다르잖아. 우리는 먼저 네? 윗사람부터 갖다 주잖아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맨 막 들어온 친구 신병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부터 먹이더라고요. 아래부터 먹이고 중대장은 맨 나중에 먹어요. 그래서 그 식사 떨어지면 준비했던 게 떨어지면 중대장은 그 시리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떼고 그랬었는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병사들을 장교인 내가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저 친구들이 전쟁 나면 진짜 명예에 따라서 뛰어나가겠느냐?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지금 또 문제가 최상병 사건이 그냥 네. 단지 병사 한 사람의 목숨 이유가만이 아니에요. 지금 김건 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이분도 지금 국민의힘으로 인재 영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로 뭐 나가기 위해서 국힘이 인재 영입을 했다는데 저는 이거 그 한국 외교사에서 5점으로 남을 아주 커다란 대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평화교섭본부장이 겸이 옛날 같으면은 남북 평화를 담당하기 위한 어떤 사실 차관급 그 보직이거든요. 차관급이죠. 육자회담 대표로도 나가는 적이고 영국 대사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미국 상대 일본, 러시아, 뭐 중국 다 이게 만나면서 그 한반도를 진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석이 된 상태로 이제 나가고 공석이 돼 있잖아요. 공석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안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우리 선거에 누가 이기만 하면 된다.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뭐 안보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반도체가 어떻게 되든 그 병사의 그 죽음이 어쨌든 상관없고 그냥 선거에서 나만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 직원으로서는 한국 외교의 치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외교관 출신이 그 뭐 정치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부 다 은퇴하거나 아니면 옷 벗고 일정 시간이 있거나 이렇게 됐지. 특히 외교라는 것들은 나라의 어떤 그 안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중립적인 뿐만 아니라 그 서로 그 컨센서스 합의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교부의 그 고위 관리가 벌써 그것도 간다는 것 자체는 외교부가 도대체 파당적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네요. 외교를 파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그 다른 사람들 심정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정부 북핵 수석 대표는 지금 공석인데 공석이고. 차석 대표 이준일 북핵 외교 기획단장이 이제 대리를 하게 됩니다. 하여간 있을 수 없는 개점 휴업이구나 나라가. 네. 개점 휴업이야.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북한이 선거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뭔 소리야? 참. 거기다가 지금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
또 임종드 이제 안보실 2차장이죠. 이분들도 지역구로. 이런 나라의 그 안보 기둥까지 그 선거를 위해서 막 빼가는구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그 외교부에 이게 아주 두고두고 아마 그 악재가 될 거예요. 그 외교부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외교부의 중추에 있는 간부가 현직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느 정당으로 딱 그 자기 출세를 위해서 간다? 자기 국회의원 되려고 간다? 아, 이거를 우리 국민이 아니면 외교부 직원이 다른 나라 외교 그 상대방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그 국회를 차출한 거예요? 글쎄 말이죠. 북한 문제 뭐 중시하지도 않는데 글쎄 말입니다. 뭐 줄 게 있나? 그러면 대구에 그 왜 저 유영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천 받은 거 나 사실 그 전에 이제 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자주 만났지 않습니까? 거래했겠죠, 윤 그죠?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몇 그때 차례 이미 다 만나면- 냄새가 났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잖아요. 내가 수사해서 집어넣는데 아, 미안해. 어떻게 이 선물 하나 받으세요. 선물을 국회의원도 선물로 주나요? 미안하니까 선물로. 아니 그러니까 미안하면 또 다른 걸 받든가. 저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양반들이 아니 정권을 지금 나라를 이끌고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모든 것이 물론 총선 승리도 좋죠. 그렇지만 나라의 어떤 기둥이나 나라의 안정까지 흔들면서 그 총선 승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참 평안하게 아주 평화롭게 걱정 없이 살게 만들고 해야지. 그런 것들 관계없어. 무조건 우리는 총선 승리하면 돼. 이게 나라가 무슨 뭐 야만의 어떤 우리 그 의료 문제도 한번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예, 전공의들. 네? 예. 전공인 한번 그 사진 고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니 그 전에 거. 자 이게 뭐냐면 작년 그 가을인가 이제 의대 정할 때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을 심리전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상경진로 뭐 그 의사가 없어서 저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띄운다는 거죠. 상경진료 한 해 71만 예, 명이라는 이게 이렇게 뭐 지방의료가 공백이다, 지방의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어떤 걸 지금 뭐 소아과 이런 데는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 뭐냐면 이미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분위기 막 띄워놓고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 선거 어느 대목에 확 띄우자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거 볼까요? 그래서 갑자기 2,000명 던졌는데 저 2,000명 던졌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안 그래도 지금 공대 안 가고 의사 되겠다고 하거든요. 물리학 그런데 안 갑니다. 이공계 빌 수도 있어요. 의사 많이 늘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2,000명 던져놓고 의사들이 반발하잖아요. 반발하니까 한쪽에서 뭐냐면 엄포 법대로 할 거야. 다 면허 정지시켜버릴 거야. 다 법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저 맨 위에 있는 거 뭐냐면 어떤 의사들은 가서 자기 밥그릇 지키다 하고 그 가운 벗어 던지고 뭐 수술 떨어서 하지만 24시간 불 켜놓고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도 있다. 예? 저 오른쪽에 사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들은 그 병원을 떠났는데 어떤 의사는 저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환자들을 지킨다. 왼쪽에 있는 거 뭐냐면 이태성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그 한국에 이제 의대 공부하고 와서 다 마침 요번에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프레임은 뭐냐면 의료는 인술이에요. 인술인데 우리 지금 파업하고 그 의료 떠난 사람들은 인술이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밥그릇만 챙기는 상업만 챙기는 상술이라는 거죠. 이래서 뭐냐면 의사들 국민과 의사들을 분리해서 이간질로 편갈라서 싸우게 하고 두 번째는 의사들도 편갈라서 싸우게 하고 어떻게 나라 통치를 이렇게 합니까?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갑니까? 저 의료 문제가 단지 의사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저는 공론회장에서 의사 집단, 그다음에 그 소비자인 국민, 환자들, 정부 여러 사람 같이 공론회에서 토론도 하고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요 KBS라든지 MBC라든지 SBS 이런 그 공중파에서 계속 막 100분 토론하고 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이러면서 여론을 모아가는 건데 이번에는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해요. 야 분위기 띄워, 심지어 분위기 띄워. 그다음에 얘들 쳐 갈라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아니 특수보검사들은 뭐 무슨 그 군사훈련 갔다 왔나? 심리전 훈련 받고 왔나? 좀 모든 이제 저런 정부의 대응이나 언론의 보도는 다 이제 총선에 포커스가 아니, 맞춰진. 저거를 언론이 비판해야 되는데 언론이 한 몸이 돼서 스피커를 해주고 있으면 예? 비판이 아니라 심리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는 언론이 별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끝으로 우리 이채 양명주를 기억합시다. 이태원, 이태원이야. 최상병, 양평고속도로 왜 휘었어요? 왜 구부러졌어요? 어디로? 명품백. 명품백이라나요? 외국 회사의 쬐끄만 백이 아니라 디오르 백입니다. 디오르. 주가 조작. 주가 조작. 합해서 자 이채 양명주를 기억합시다. 자. 뭐 무슨 명주가 나오는 줄 알았어. 이게 다 저기 특검 대상입니까? 제대로 저기 수사 못하니까. 진실을 규명해야죠. 자,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고요. 잊지 말고 이채 양명주. 진실을 규명해서 그래야지 다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 거고 안색 재발 방지죠. 자, 투표장 가는 날까지 이채 양명주 기억합시다. 자, 오늘 미디어 비평 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참 우리 오늘 비평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더라도 이제 그만 줄이고 자, 여기서 마치고요. 곧 이어서 우리 송요훈 기자의 조선일보 뽀개보기 한숨 쉬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조선일보 뽀개보기로 찾아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멈춰. 안녕하십니까, 송영훈입니다. 오늘은 언론 윤리의 부재, 증오를 파는 언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자로 살면서 미국은 저런 나라구나 하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9.11 테러입니다. TV에서 저 화면을 봤을 때 뇌가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인간의 증오, 적개심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증오로 쇠뇌되고 적개심으로 무장하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살인 무기가 되는구나. 쇠뇌된 인간은 명령어대로 작동하는 살인 기계와 다를 바 없구나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입니다. 편견은 무서운 겁니다. 편견에서 증오가 나오고 편견은 쉽게 치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편견 중에서도 인종 편견, 제일 무서운 거죠. 인종 학살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말이죠. 제 당대에 흑인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미국이 위대해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당선이었습니다. 천방지축,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래도 미국인데 설마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어? 했는데 정말 되더라고요. 세계가 경악했죠. 갑자기 미국이 시시해졌습니다. 트럼프는 마지막까지 미국에 큰 오명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인 그 백인들이 총으로 무장하고 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그걸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참 취약하구나 싶었습니다. 살다 보니 미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날도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나 갈등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죠.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푸는 게 중요한 거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키우는 데는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갈등을 푸는 능력은 정말 젬베인 것 같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극단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여론 형성으로 갈등을 푸는데 민주적으로 갈등이 해소돼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는 게 언론인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언론 정치와 한 몸이 돼서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적대, 증오 그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언론 생태계는 무한 경쟁의 밀림이 됐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기득권 언론은 광고주, 그러니까 자본 권력의 노예가 됐습니다.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하는 그런 정치 세력과의 유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심합니다. 언론 불신, 정치 불신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자, 시사인인 말이죠. 해마다 사회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요. 지난해 조사를 보니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서로 믿지 못하고 적대하는 신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대한 냉소가 정치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다시 언론에 대한 냉소로 이어져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 감시자가 아니라 국민을 편가르고 적대와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보도가 아니라 대중 심리전에 선동을 하는 그런 언론이 문제입니다. 그런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론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 언론 감시자로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언론 윤리만 알고 있어도 아주 훌륭한 언론 감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자면요. 저는 언론 윤리가 뭔지도 모르고 기자가 됐습니다. 기자가 되고 나서 조금씩 배웠죠. 그런데요, 언론 윤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언론 윤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오래전에 기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몇 가지 금기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기자인데 쪽팔리게 우리 이런 짓을 하지 말자. 때로는 냉소적으로 서로 낄낄대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진지하게 경계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끼리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뭐냐면 사자성어를 차용한 금기어입니다. 근데 그 금기어가 지나서 보니까 아, 그게 언론 윤리구나 싶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거두절미, 침소봉대, 아전인수, 견강부회, 부화내동. 거두절미하지 마라. 앞뒤 잘라먹고 일부만 발췌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지 말란 얘기죠. 이를테면 디올백 사건에서 몰카 취재만 쏙 빼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전인수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내 의도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를테면 받아서는 안 되는 그 명품백 받았잖아요. 근데 그 뭐 몰카 취재라고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전인수죠. 침소봉대하지 마라. 티끌을 태산처럼 부풀려 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디올백을 외국 회사의 쬐끄만 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경우입니다. 축소. 견강 부여하지 마라. 억지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 부인이 받으면 부적절해도 그 선물이 국가 기록물인가요? 이런 네 가지를 합치면요. 거두절미로 침소봉대에서 아전인수를 해석하고 견강부의 억지로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말고 곡하가세, 권력에 아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혹세무민하지 마라, 곡하가세하지 마라. 그게 언론윤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윤리의 정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안해동하지 마라. 저거는 이런 겁니다. 다른 기자가 기사를 쓴다고 덩달아 기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녀사장 기사에서 그런 거 많았잖아요. 어디가 하나 깃발 올렸으면은 우르르 쫓아가서 다 똑같이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부안해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자의 자존심, 기자의 양심, 그걸 지키라는 거죠. 미국의 뉴욕 포스트라는 그 매체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아닙니다. 뉴욕 타임스는 세계적 권위가 있는 신문이고요. 뉴욕 포스트는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로 가끔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흔히 뭐 황색지라고 하나요? 그런 매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 뉴욕 포스트에 중국 연구진이 치사율 100%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제조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제사회가 떠들었겠죠. 치사율 100%인데 만들어냈는데 생물학 무기 뭐 해서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저 사실 아닙니다. 그러는데 어느 언론이 쓰니까 우르르 몰려 다 썼어요. 다 썼습니다. 다 쓰니까 거기 댓글이 아주 험악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언론이 부안해동하잖아요. 그러면 군중 심리에 따라서 대중이 또 부안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대 혐오를 쏟아냅니다. 자, 아까 뉴욕포스트 저런 보도가 미국에서 일단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아시안 혐오, 적개심층 아시안 혐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당시에 아시안 혐오 범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민들도 저렇게 피해자가 됐습니다. 증오 범죄의 피해자. 언론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언론이 우리 뇌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책에 나온 얘기고 기자로 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보도를 위장하고 비판으로 포장해서 적대와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나쁜 언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매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언론이 다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알아야 될, 우리 자기들 독자들이 시청자 알아야 될 그런 것만 알려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언론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 위기가 눈앞에까지 왔는데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IMF 외환위기 때가 그랬죠. 자, 언론에는 그 아젠다 세팅, 의제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톱뉴스, 방송에서는 톱뉴스, 신문에서는 일면 톱입니다. 그 아젠다 세팅, 의제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그 언론사가, 해당 언론사가 선정을 한 거고, 그러면 독자나 시청자들은 아, 저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고발 사주 그 판결이 있었던 날 또 그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고발 사주를 일면 톱으로 올렸고요. 그 조선일보는 노후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톱으로 올렸습니다.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아주 반헌법적인 국기문란이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고요. 언론 자유도 부정하는 거죠. 헌법을 부정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언론사라면 이 쫓겨 맞을 것 같은데, 조선일보는 일면에 고발사주 기사가 없었습니다. 2면도 없었고요. 3면도 없었고요. 9면인가 10면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사람들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창이 투명하면 세상이 바르게 투명해 보이는 거고요. 빨간 창으로 보면 빨갛게 보이고, 깨진 창으로 보면 일그러져 왜곡돼 보입니다. 저 사진, 세 병사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포로입니다. 왼쪽만 보면 총을 겨누고 있죠. 학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포로 학대. 오른쪽만 보면 물을 먹여줍니다. 인도적이죠. 인도적인 장면이 되는 거죠. 저렇게 바뀝니다. 자, 텔레비전 화면에 한 사람은 쫓고 쫓기는데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두절미하고라든지 어느 한 부분만 하나만 빼내서 그거만 보여주면 피해자 가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저런 미디어가 계속 저런 한 미디어에만 의존하게 되면요, 뇌가 세뇌됩니다.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 또래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요. 자기 회사 상무가 조선일보를 보면서 이러더니 내 생각하고 조선일보에서 똑같아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상무님, 조선일보 얼마나 보셨어요? 그랬더니 30년도 넘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상무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상무님, 빨리 조선일보 끊으십시오. 상무님 생각하고 조선일보 생각이 같은 게 아니라 상무님은 지금 조선일보에 세뇌되어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검사였는데요. 당시에는 차기 검찰총장 1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이성윤 지검장을 언급할 때는 꼭 이름 앞에 호남 출신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든지 운동권 선후배라든지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도 프레임이 됩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 독자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 집 없는 가난한 서민도 종부세의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궁금해요. 왜 조선일보는 이성윤 이름 앞에 지역, 학교, 저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자, 언론윤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기자협회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사실 보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확증 편향의 시대라는 거죠.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이 말은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가 아니라 독자들이 사안의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안에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만 떼내서 그것만 보여줄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실들을 빠짐없이 보도하라는 겁니다. 팩트, 사실로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카더라 보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취재한 발언을 정확하게 인용하며 발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남의 말을 거두절미로 앞뒤 잘라먹고 일만 발췌해서 왜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섭외를 하다 보면요,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떼다가 왜곡하는 거, 그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자, 지난 대선에서 말이죠, 그 몇몇 주류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참 그 대선 후보로 띄우던 시절에 조중동에 윤석열 총장이 운전기사, 수행비서와 순댓국 먹는 먹방이 화제다. 서민적 풍모의 역대급 리더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일제히 실렸었습니다.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저 영상은요, 흔히 말하는 먹방이 아니고 순댓국집에서 우연히 윤석열 일행을 본 박근혜 지지 유튜버가 박근혜 구속한 윤석열이라고 시비를 거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미담 기사로 둔갑시킨 거고요. 조선일보는 거기다 역대급 리더라고 제목까지 달아서 보도했습니다. 검은 걸 검다고 하고 흰 걸 희다고 하는 것이 사실 보도이고 정확한 보도라는 겁니다. 전체가 있는데 일부만 떼서 고개 전복션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윤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례가 없는 일이고 외교적 결례고. 그런데 대통령실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왜?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두고 연기했는지 그걸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진실 추구입니다. 대통령실에 답변을 요구해야 하는 거고요. 답변을 회피하면 비판해야죠. 언론은 알릴 의무가 있고요. 공직자는 설명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직자입니다. 세간에서는 디올백 파문 때문이라 그런 말도 있는데 비판을 않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보다 민생이 우선이라 총선 앞두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다. 이렇게 알려졌다 하면서 엄호하는 건 언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저런 언론 저렇게 하면 내시 언론이라고.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투명하게 알리고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보도에 대한 의문과 비판에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투명성과 설명 책임은 기자와 소속 언론사 공동의 책임이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기사가 났는데 왜 저런 보도를 하지?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보도에는요, 취재를 하게 된 계기, 보도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 등을 성실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기사에 설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자, 조선일보에 최동 검찰총장 혼외자 있었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저 보도로 인해서 조선을 특종이었었는데요. 그 당시 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댓글 공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 보도로 인해서 최동 총장이 낙마했고 검찰 수사가 힘을 잃었습니다. 저 보도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권한 유착의 의혹이 있었던 거죠. 정보기관의 사찰에만 알 수 없는 사생활 정보. 그리고 검찰 그 당시 국정원 댓글 공개 수사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결과를 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 보도로 검찰총장이 낙마했으니까 당연히 의심이 있죠. 자, 조선일보는 저 보도로 한국 신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언론 윤리에 따르면요, 상을 받을 게 아니라 저 혼외 정보를 누구로부터 입수했고 저게 사실인지를 어떻게 취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저 보도를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왜 하기로 했는지 그거를 투명하게 밝혀라. 그게 언론 윤리라는 겁니다.
그게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갈수록 언론의 정파성이 심해지고요. 인터넷 뉴미디어 시대에 온갖 정보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이런 투명성이랍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투명하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투명성의 원칙이 갈수록 중요해진다고요. 자,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갈등적 사안을 다룰 때는 다양한 입장을 두루 담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보여준다. 편향된 보도, 편파 보도 하지 말라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는요.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기계적 균형, 양비론 보도에 함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말이죠. 난폭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말이죠. 근데 쌍방에 50대 50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양비론. 그거는 본질을 감추는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이든이라고 들려서 바이든을 보도했어요. 그 언론사는 MBC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보도했다고 MBC에만 민사소송, 방심체제 등 공중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한 윤리적 언론이라면 대통령실이든 MBC든 어느 쪽을 편들지도 말고 공평무사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대통령의 그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대통령실의 초기 반응은 또 어떠했고 왜 15시간이나 지나서 날리면이라는 대응이 나왔는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알 겁니다.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언론 윤리 대로 공평무사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보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진지하게 고개 숙여 사과했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발언에 진중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기록위마 정권이라는 그 어떤 비판도 없었을 거고요. 입틀막이니 뭐 이런 불통 대통령이 이런 말 듣지 않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언론은 공정해야 됩니다. 정권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판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권에 따라서 논조가 오락가락하니까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가장 불신받는 언론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권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PR을 극명하게 가리는 불공정의 편향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 다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취재는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 정보와 여론 조작 위험 등을 감안해서 더욱 신중하게 사실을 검증한다. 인터넷에 있는 댓글이나 SNS의 글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건데요. 당연하죠. 악플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거 여론을 조작하려는 댓글 공작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댓글 부대가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선정적이거나 오도하는 제목을 쓰지 않으며 기사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수정의 내용과 이유를 독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한다. 뉴미디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 윤리라고 봅니다. 기사의 제목에 끌려서 사급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에 끌렸다가 클릭했다가 기분을 잡친 불쾌한 경험도 많을 겁니다. 기사를 수정한 이유를 공개하게 되면요. 함부로 기사 못 쓸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럴 겁니다. 정확성이 신속성보다 우선합니다. 세월호 오보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습니다. 윤미향이 즐기던 술상엔 반일 외친 일본 과자. 제목에서 어떤 의도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거는요. 밤늦게 워크숍을 마치고 가벼운 그 뒤풀이 자리였는데요. 일본 과자는 그 일본인 후원자들이 올 때 가져온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저게 무슨 어떤 자리였고 이거를 사실 확인해야죠. 그게 아니라 윤미향
그러니까 윤미향 페이스북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사진 가져다가 그 중에서 술 일본 과자만 쏙 빼서 저렇게 거두절미고 아전인수고 견강부회죠. 왜 그랬을까요? 반일 외치면서 어떤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제의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알리는 시민단체에 위선자 프레임을 씌워서 못하게 하려고 저는 그런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저건 보도가 아니라 선동입니다. 괴벨스가 그랬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언론 윤리를 지키면요, 저런 보도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언론 윤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기자협회 있는 거는 기자 언론 윤리는 만국 공통이고, 지금까지 본 거는 총칙 같은 거고요. 거기다 각 언론사마다 가이드라인, 세세하게 아주 수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는 뉴욕타임즈 부럽지 않다고 하는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실 확인, 사실 보도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 취재원의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끈질기게 확인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수준을 명시한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미드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빈라덴이 사살됐다는 그런 익명의 제보자가 그걸 살짝 알려줍니다. 미국에서 빈라덴 사살은 엄청난 그 특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룸에서는 확인 취재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시키더라고요. 국방부 담당 기자, 국무부 담당 기자, 백악관 담당 기자, 그리고 중동에 있는 취재원에게 다 각각 사실 확인하라고 취재 시간 내려갑니다. 복수,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로 복수의 그래서 교차 확인합니다. 확인, 국무부 확인, 국방부 확인, 백악관 확인, 최종적으로 확인되니까 그때 보도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게 사실 보도예요. 사실 보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경로, 2중, 3중으로 복수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말이죠. 국민의 쪽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증거라고 이제 돈다발까지 뭐 이렇게 사진을 흔들고 그랬는데요. 다 허위란 금방 드러났습니다. 저 돈뭉치 사진은 그 조폭 그 조직원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자기 그 SNS에서 돈 자랑하던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자, 허위로 드러났는데 조선일보는 진실 공방이라면서 계속 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일방적인 주장을 연속해서 보도한 거죠. 윤리규범은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일방적인 주장이나 폭로는 끈질기게 검증하고 라고 쓰여 있는데 반대로 가짜뉴스를 끈질기게 보도한 거 아닌가요? 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저 사람, 아버지는 그 보수정당의 어떤 시의원까지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연루설을 계속 퍼뜨렸던 그 변호사, 변호사는 이번에 국힘 장영하 변호사가 국힘 성남 지역구에서 후보 공천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주장, 폭로를 계속 검증 없이 사실 확인 없이 비판 의식 없이 전하게 되면요, 그거는 마타도와 흑색 전선을 그냥 확대 재생산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선거판 선거분을 혼탁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선거를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선거가 공정해지도록 감시해야 될 언론이 혼탁 선거에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의사당 정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개표기 부정, 개표 부정이다, 개표에 문제가 있다, 개표 부정이라고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이죠. 폭스뉴스가요,
그 주장을 검증 없이 반복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개표기 제조업체로부터 소송당했고요. 그래서 1조 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게 징벌적 배상이고요. 징벌적 배상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도 반복해서 사실 확인의 검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기사는요, 원칙적으로 출처와 취재원을 밝힌다. 당연한 거죠. 자, 조선일보 그 윤령 가이드라인 보실까요? 취재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익명 보도는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내부 고발자, 공익 신고자처럼 말이죠. 내부의 비리나 부정을 고발하는 경우,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익명이 허용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되면 신변의 안전 또는 굉장히 그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럴 때 취재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취재원 보호입니다. 그 관계자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그런 그런 익명은 취재원 보호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득이 이름과 직책은 밝히지 못하고 관계자에 따르면 소식에 따르면 하더라도 윤리는 어느 직책,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인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라고 기사에 밝히라고 돼 있어요. 그래 독자들이 저 소스는 저거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언론에는요 익명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흘리고 기자들은 받아쓰는, 알려졌다 전해졌다 했다더라. 그렇게 이어지는 검찰 보도에 특히 많습니다.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유령의 인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익명의 보도를, 익명이 남발하는 그 기사를 쓰면요, 천사를 악마로 호도할 수도 있고요, 악마를 천사로 둔갑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언론이 투명하면 있는 그대로 세상이 보이는 거고요, 빨간 칠을 해놓으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깨진 창으로 보면 세상이 왜곡돼서 보이는 겁니다. 자, 반론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론권은 비판적으로 보도되는 당사자에게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의무입니다. 반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고 반론의 내용을 기사에 또 충실하게 반영해야 됩니다. 오늘 몇 시에 마감이니까 그때까지 반론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사 말미에 기사 말미에 구색 맞추기로 한 줄 넣는 거, 그게 반론권의 취지가 아닙니다. 자,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범인으로 보도된 뒤에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보도한다. 저는 범인으로 보도된 이런 경우는 하지만 이걸 좀 넓게 보면은 마녀 사냥 보도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사실 마녀 사냥 보도에서 범인들 만들었잖아요. 확정 판결 내기로 확정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손혜원 보도, 조국 가족 보도, 그다음에 추미애, 윤미향, 그거 봤지 않습니까? 검찰은 먼지떨이 수사로 탈탈 털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잡이 기소를 하고, 언론은 검찰이 흘리는 거 받아쓰고, 마녀 사냥으로 물고 뜯고 그랬는데, 그렇게 검찰과 언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격살인을 하고 여론몰이와 범죄 낙인도 찍고 했는데 결국 주요한 혐의는 기소조차 못했어요. 재판에서는 주요한 혐의는 무죄로 났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야죠. 명예 회복해줘야죠. 사실이 아니면 얘기해줘야죠. 근데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안 하죠. 오히려 재판부를 비판하지 않나요? 정정보도의 취지는 뭐냐면요,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보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바로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오류가 있다면 빨리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은 어떻죠? 안 합니다. 힘이 센 언론사일수록 안 해요. 자, 전에 그 주간조선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인격 살인의 도구로 쓰이는 그 펜은 펜이 아니라 흉기라고 그랬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권하는 그 가짜뉴스 분별법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의 출처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출처 불명의 익명이 남발하면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겠죠. 제목뿐만이 아니라 기사 본문을 끝까지 본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속지 말라. 선정적인 제목에 속지 말라. 아까처럼 프레임 씌우는 그런 제목에 속지 말라. 기사 작성자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쓰레기 기사를 전담하는 기자들이 따로 있나 봐요. 기자 이름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 기사 볼 때 말이죠. 자, 제시된 근거 자료를 확인한다.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하는 칼럼도 많습니다. 사실과 의견, 객관적인 사실과 기자인 나의 의견을 구별하라는 것이 언론 윤리입니다. 내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확증 편향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독자인 내가 아니라 기사를 쓴 기자, 칼럼을 쓸 언론인이 확증 편향에 빠진 건 아닌지 저는요. 읽는 내가 아니라 기사를 쓴 저 사람이 이거 확증 편향해서 쓴 기사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같이 의심해 보자고요. 자, 진실은 팩트에 있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에 조선일보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기자들에게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기자들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인터넷 세상에는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리고 통찰의 안목을 가진 정말 무림 고수들도 많습니다. 내 기사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에 인터넷 세상에서요, 비교, 검증,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쓴 기사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인터넷 공간에 남아서 누구나 자판 몇 번 두드리는 수고만으로도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까지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윤리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기자들. 그리고 우리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이거는 언론 소비자들께서 그 조선일보 윤리규명 가이드라인 그 검색하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기자협회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언론 독해, 언론이 속지 않는 아주 그 좋은 팁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우리 언론,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을 지켜주는 게 언론의 자유죠. 근데 언론의 자유 이전에 언론의 윤리입니다. 언론의 윤리를 지켜야 언론의 자유가 지켜주는 것이지, 언론의 윤리를 안 지키는데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우리 기자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언론 윤리 꼭 지키는 기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 소비자들께서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조선일보 뽀개보기가 아니라 당분간은 선거보도 한번 쪼개보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